아들 보러 서울 갔다 온다더니 왜 벌써 오는 거야? 하루 자고 온다길래 내일 저녁에나 오겠구나 싶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차라리 가지 말 걸 그랬다. 괜히 시간 내서 갔다가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듣고 왔지 뭐야. 앞으로는 내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보고 싶다고 연락도 안 하려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글쎄, 내가 불편해도 그렇지. 자고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모텔방 잡아주라고 그러질 않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가 된 정수희라고 합니다. 현재 시골에서 100평 남짓 되는 작은 밭에 농사를 짓고 있고 종종 마을에 일손이 필요할 때면 나가서 도와주며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며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고는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가 전부입니다. 나이도 들고 주변의 친척들이라고는 왕래를 안 한 지가 오래네요. 서로 생사 여부만 확인하며 사는 게 전부입니다. 젊어서 온갖 고생을 시키던 시부모님은 20년 전 모두 돌아가셨고 그 뒤로 주변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않게 되면서 혼자 쓸쓸히 자유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사연을 많이들 보낸다던데 저는 글로 쓰는 것이 더 나아서 이렇게라도 해보네요. 부디 제 사연을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자식들에게 과한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따끔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자식을 잘 키워낸 것, 그리고 그런 자식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랍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땅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부질없어질 테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허심탄회하게 제 마음을 써내려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수희야. 시간 되면 점심이나 먹게 시간 맞춰 집으로 건너와. 어제 읍내 갔다가 이것저것 사왔는데 나 혼자 먹기 버겁네. 오랜만에 고기도 굽고 냉면도 비벼 먹자고. 아이고야, 사오느라 고생했겠네. 날도 더운데. 혼자 사는데 여유 부릴 수 있을 때 이 정도는 해둬야지. 어제 너 앞마을에 일 나가서 같이 나가자고 못했네. 그래서 넉넉히 사온 거야. 그러니까 이따 건너와. 알겠어. 매번 고맙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보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바로 옆집에 담 하나 두고 사는 사이라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말이죠. 고향 친구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내며 흰머리와 주름이 무성할 때까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사이입니다. 항상 제가 고민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제 곁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 아들 부부와 큰 갈등을 겪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옆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지만 이 친구 덕에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은 시골의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입니다. 시골에 가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이죠. 예전에 한참 일을 할 때에는 온갖 농기구부터 작게 꾸며둔 정원까지 볼거리가 많았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과 따로 살게 되면서 적막감이 흐르다 보니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 마음도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학기 마무리하느라 여유가 좀 있네요. 근데 곧 대학원 입학하는 애들도 도와줘야 되고 저도 논문 써야 해서 또 바빠져요. 아이고, 고생이네. 교수라고 해서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어서 어쩌노? 괜찮아요.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죄송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겸사겸사 연락드린 거예요. 바쁘다는데 할 수 없지 뭐.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니 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내는데 굳이 먼 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지. 매번 죄송해요. 핑계대는 것 같아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다. 미안해하지 마. 애들도 그렇고 한참 공부할 시기잖니.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 이체했어요. 넉넉히 넣었으니까 읍내라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문해 드리던지 할게요. 지난번에 이것저것 사준 것도 아직 한참 남았어. 돈도 보낼 필요 없어. 애들 공부하느라 학원비도 많이 들 텐데. 너희들 살림에 보태지. 아무튼 말이라도 고맙다. 수고해. 제 유일한 가족이자 피부치인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올해 50살인데 손주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손주들이 어렸을 땐 그나마 제가 오며 가며 한두 번씩 얼굴을 보긴 했지만 공부도 해야 하고 저마다 각자 할 일이 생기니 그나마 보던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 보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아들이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이렇게 전화로 때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까칠한 서울 아가씨였던 며느리도 결혼 초반에는 자주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면서 제법 저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태어나고 어느 순간부터 힘이 들었는지 연락도 잘하지 않고 신경도 잘 안 쓰는 듯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제게 안부를 물을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인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전부였어요. 손주들도 어렸을 땐 제게 자주 와 안기더니 이제 거리감이 생겼는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인지 제 안부를 묻지도 않고 저를 남보듯이 대했어요. 손주들의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었지만 괜히 전화했다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섣불리 전화를 하지도 못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따금씩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달래지지 않는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느는 것이라고는 주름과 흰머리 그리고 제 한숨뿐이었죠. 어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새끼 얼굴도 제대로 한번 못 보는데. 여보, 이럴 거면 나도 같이 데려가지. 뭐하러 혼자 가서 사람을 이 고생을 시켜요. 이따금씩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다 늙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면 하소연을 하듯 몇 마디 내뱉는 게 유일한 해소법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오롯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살며 집안일에 육아에 농사에 몸이 10개 아니 2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밥을 차리는 것부터 사소한 호미질, 빨래개기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 했던 힘든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악착같이 아들을 돌본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생겼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엄마니까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해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이해해버리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수희야, 너 맨날 그렇게 미련 두고 살 거야? 이제 우리 나이도 80이 넘어가는데 계속 그러다가 너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겠거니 그냥 냅두는 게 상책이야. 친구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가족들이 있어 따뜻했던 그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소일거리를 마치고 돌아와
부엌에서 간단히 요깃거리를 만들고 있던 중 극심한 복통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살짝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아이고, 아이고 배야. 내가 왜 이러지? 어머, 수희야, 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야, 마침 저희 집에 반찬통을 전해주러 온 친구가 저를 발견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수희 환자분, 조금 있다 간단한 검사 몇 가지만 더 하고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보호자가 여기 계신 분 맞죠? 수술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고 병실에 먼저 올라가셔서 환자복 갈아입고 말씀드리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결과는 위경련과 급성 중수염이었습니다. 당장 수술이 불가피했고 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있는데다 수술대 위에는 처음 올라가 보는 터라 긴장도 많이 했더랬죠. 결국 같이 병원에 가준 친구가 보호자를 자처했고 급히 수술을 받은 저는 힘든 몸으로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병서가 엄만데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조금 전에 수술 받고 나오는 길이야. 여기 시내 지나서 있는 병원으로 왔어. 뭐라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위경련이랑 급성 중수염이라는구나. 그래서 급히 수술해야 했어. 옆집 미자 이모 알지? 미자가 같이 와 있어. 혹시 내려올 수 있니? 저 논문 때문에 밤낮 없이 학교에 살다시피 해가지고요. 어쩌죠? 내려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상태가 많이 심각하대요. 갑자기 왜 그러시지? 며칠 전까지는 멀쩡하셨잖아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어. 심각하니까 수술도 했겠지. 아무튼 바빠서 못 온다니 알겠다. 엄마,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정말 바빠서 그래요. 알겠어. 누가 뭐라니? 어쩔 수 없는 거 잘 안다. 난 미자 있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일 봐. 퇴원하고 나면 전화할게.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내려오지 못한다였습니다. 바쁘다는 것도 알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몸이 아프니 서운함이 배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물을 뜨러갔던 친구 미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떠다준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겨우 마시며 아들과 통화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이 든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수술까지 했다는데 일이 바쁘다고 못 내려온다는 게 말이 돼? 그놈의 종이 쪼가리 몇 장 쓴다고 인생이 달라져? 당장 자기 엄마가 죽어간다는데 천하의 몹쓸 놈이로구만.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차 타고 서너 시간은 걸리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난 우리 아들 이해해.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얘는 무슨, 너는 참 벨도 좋다. 병석이 이 새끼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요절을 내줄 거야. 어쩜 자식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지 혼잔데. 아휴, 답답해. 저는 그렇게 병원에 열흘 가까이 입원하며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퇴원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돌린 뒤에야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바빠서 오지 못했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서운함을 삼켜야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은 아니지만 제법 날이 쌀쌀해 두꺼운 옷을 잔뜩 챙겨 입어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죠.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때도 따뜻하게 전기장판을 켜도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추석 때도 오지 못한 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병서가 엄마다. 다음 주 주말에 엄마가 올라가려는데 괜찮니? 명절에 너희 얼굴도 못 보고. 이번에 올라가서 하루 자고 오려고 한다. 손주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갑자기 오신다고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간다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자식들 얼굴도 까먹겠다 싶어서 가는 거야. 혹시 부담되면 안 갈게. 괜히 너 바쁜 거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논문인가 뭔가도 끝났다길래 물어본다. 일단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미리 일러둘게요. 아들의 집에 가는 걸 일주일 남겨두고 미리 말하자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겠다고 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내내 당황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지만 이내 알겠다며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의 목소리에 내심 불안감이 깃들었습니다. 제가 막상 서울에 가면 반기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이대로 멀어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미자야, 나 내일 아들네 집에 다녀오려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잠깐 올라갔다 오려고 해. 나 집 비운 동안 우리 봉구 밥이나 좀 챙겨주라. 그거야 뭐 어려운 일 아니지. 그나저나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서울까지 괜찮겠어? 시간 내서 아들한테 내려오라고 그러지. 괜히 날도 추운데 길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덜렁대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러다가는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을까 봐서 그래. 이번 명절에도 못 왔으니 이것저것 챙겨서 갖다 줄까도 싶고.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가게?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바리바리 챙겨가?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 미워도 어쩌겠어. 결국 자식인데 해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씩 챙겨줘야지. 안 그래? 난 안 그래. 처음엔 나도 너처럼 다 퍼줬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영 끊고 살다시피 하잖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돈이니까 가끔씩 안부 연락이나 하고. 내가 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거든. 너도 대단하다. 대단해. 아무튼 내일 아침에 다녀올 거니까 신경 좀 써줘. 시간이 흘러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아들이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쭈뼛쭈뼛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차 안에 나란히 앉아서 가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진아 우서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희들 그동안 몰라보게 컸구나. 어이구, 우리 손자들. 한번 안아보자. 어이구야. 어머니, 오셨어요. 날도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점심 먹었고 애들은 조금 있다 학원 가야 해서 지금 숙제해야 해요. 아들의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짐을 풀고 손주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은 몰라보게 자라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긴 했지만 어느새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커져 있던 그 모습이 낯설으면서도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가운 것과는 달리 손주들은 예민한 나이였는지 가볍게 인사만 할 뿐 이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한참 공부하느라 그럴 시기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섰고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허기가 진 것도 같고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괜히 주방 쪽을 쳐다보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고 오신 거예요? 아침은 간단히 먹었다. 아직 점심을 안 먹었는데 혹시 너희 괜찮으면 나가서 먹을래? 내가 서울 온 김에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가게. 어머님이 돈이 어디 쓰시다고 외식을 해요. 요즘 물가 비싸니까 집에서 드세요. 제가 간단히 차려드릴게요. 김치찌개 괜찮으시죠? 아무렴 어떠니? 아, 맞네. 내 정신 좀 봐.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한번 볼래?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이야. 배추랑 우거지는 삶아서 말려뒀다가 챙겨온 거고, 칠기랑 버섯도 산책하다가 몇 개 따와서 내가 손질해 온 거야. 저거 애들 물 끓여주면 면역력이 좋아진대. 공부하는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이것저것 챙겨왔다. 어머니, 요즘은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챙겨오실 필요 없는데. 냉장고 자리도 부족하고요. 그러니 내가 잘 몰랐다. 아무리 그래도 사 먹는 거랑 자연산이랑은 다르겠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식사 내올게요. 그나마 아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예나 지금이나 저를 불편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가져온 물건들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냉장고에 대충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틀어져 있는 TV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이것저것 내어주며 잘 보이려고 애쓰더라고요. 말 한마디 걸진 않았지만 나름 노력한다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는 없고 TV 소리만 퍼졌는데 그마저도 손주들이 공부한다며 크게 틀지도 못했습니다. 우석의 애미야. 나는 오늘 하루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내려가 보려고. 오래 있는 것도 너희한테 민폐인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가서 바로 일도 해야 하고 그냥 너희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해서 얼굴 볼 겸 온 거야.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점심을 먹고 며느리가 내어주는 간식까지 먹으니 배가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온기가 가득한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다 보니 어느새 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타기도 했고 나이가 들어 체력이 그리 좋지 못한 탓에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손님 방에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잠시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단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죠. 아니, 어머니 자고 가신다는데 집 말고 옆 동네 모텔 어때?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도 애들 눈치 보고 우리 눈치 보고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자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번에만 좀 웃어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맨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처음인데 그것도 힘들어. 나는 힘들어. 지나가는 여자들 잡고 물어봐.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자고 간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너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뭘 눈 감아줘. 애들도 이제 입시 앞두고 예민하고 당신도 논문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지. 여기서 뭘 더 어쩌라는 건데.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으라 이거야?
그냥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말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듣는 건데? 삐딱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 짜증나. 그 소리는 아들 부부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듣고 보니 며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하루 자고 다음날 일찍 건너가는 게 전부였는데 그 모든 게 싫다며 짜증난다고 하니 은근히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올라와서 이 사달이 났으니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저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더 큰 소리가 나기 전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일부러 깬 척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두 사람이 당황했는지 눈만 꿈뻑꿈뻑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구들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다 늙어서 그런데 가면 뭐 하려고. 어두컴컴해서 무섭기만 하던데. 요즘 조명도 밝고 괜찮아요. 다 알아서 조절해주고요. 집에 계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아무도 없는 집에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맘에 걸리고요. 그래. 나이 들어서 혼자는 가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지 뭐. 저는 며느리의 권유대로 영화관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집보다 더 넓은 대형 스크린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영상이 나오니 완전히 빠져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큰 화면 앞에 앉아 자주 바뀌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자니 머리가 다 울릴 지경이더라고요. 괜히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느낌에 애써 침을 삼켰고 설상가상 두통까지 생겨버려 결국 도중에 나와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온 식구들은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쓰러지듯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손주들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말소리였습니다. 모두들 제가 갑작스레 찾아온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주들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며 신세한탄을 했고 그저 아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게, 내가 그런 건 미리미리 말 좀 해달라고 했잖아. 오랜만에 영화 보는 거였는데 어머니 오셔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애들은 애들대로 시간 낸 건데 그 시간 망친 거라고.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애써 오시는 엄마를 그냥 가시라고 해. 그 잠깐도 못 참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맨날 오며 가며 하시는데 멀리서 오신 분을 어떻게 홀대해? 이런 건 당신이 이해해주면 좋잖아. 내가 평소에 연락을 드리라고 해. 뭘 신경 쓰라고 강요를 해. 이 정도도 못 참으면 며느리 하지 말아야지. 나라고 좋은 줄 알아? 그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갑자기 오신 거며 뭘 그렇게 살펴보고 싶으셔서 오신 건데? 여기 집 살 때 돈 좀 보태주셨다고 그거 유세 부리러 오신 거 아니냐고. 당신 말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아무튼 난 어머님이 집에 오는 거 정말 싫어.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근처 모텔 잡아드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 진짜 어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길 바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제가 있는데도 말다툼을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죠. 기껏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싸들고 힘겹게 서울에 올라왔건만 제가 괜히 욕심을 낸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행복을 바랬고 그 행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 또한 뿌듯한 마음 하나 느끼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서로 답답하게 할 말만 하며 말싸움을 하는 아들 부부의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내보낼 거냐? 여기서 재워라. 식사라도 챙겨드려야 하지 않냐 등 도저히 가만히 있기 어렵더군요.
결국 저는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는 척하며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 얘들아, 나 어떡하니? 지금 가봐야겠다. 옆집 이모가 지금 아파서 옴짝달싹을 못한다는데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요? 그래. 지금 버스도 있고 얼른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난 나가보마. 저녁은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갑자기 가신다는 게. 평소에도 그렇고 저번에 나 쓰러졌을 때도 도와줬는데 이번엔 내가 도와줘야지. 이 집 자식들도 다 제주도 살고 해외에 살고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나 봐. 아니,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어쩌겠니? 급하니까 그랬겠지. 아무튼 난 가보마. 저만큼이나 당황해하는 아들 부부를 뒤로하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섰죠. 터미널에서 가져온 콜택시 명함을 받아들고는 냅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도중에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잔뜩 굳은 표정을 하고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 이모님이 지금 아프시다고 자식들 다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낸들 어쩌겠어. 나도 도움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어쩔 수 없잖아. 지난번에 나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다 그 이모가 수발 들어줬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은혜 저버리는 성격은 아니잖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혹시 방에 계시면서 저희가 하는 말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아예 못 들었다고는 말 못하겠구나. 근데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이래야 좀 덜 불편하지. 난 너희들 얼굴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정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진짜 답답하네.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요. 시끄러워. 나는 소리 못 질러서 안 지르는 줄 아니? 너만 소리쳐? 너는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네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은 안 해봤어? 매번 보러 오지도 못하는 자식 얼굴 하나 보러 오는 게 전부였던 난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네 안 사람도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답이 없네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네. 아들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며 저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잠시만 서 있어도 나이든 저로서는 온몸이 덜덜 떨릴 추위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애써 괜찮은 척 표정을 지으며 아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었죠. 그런데 아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자기 서운한 감정을 호소하며 난감하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든 그건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식이 된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진 했지만 저도 아들의 엄마이자 사람이기에 서운한 티를 알게 모르게 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은 제가 서둘러 집을 나서니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보다 싶어 눈치껏 따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화풀이가 계속되자 저도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너 그만해라. 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 그럼 나이 들어서 자식 얼굴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냐? 1년에 한 번 보던 거 그마저도 바쁘면 못 오고
전화도 겨우 해야 몇 분 남짓 통화할까 말까 하고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니? 아들 얼굴, 손주들 얼굴 보러 온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냥 늙었으면 시골에 박혀서 너희가 필요하다면 돈이나 보내주고 그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거니? 엄마, 왜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뜻이 어쨌건 간에 너희들은 애초에 날 반겨줄 마음이 없었던 거잖니. 내가 그런 거 바라고 온 것도 아니다만 대놓고 눈치 줄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따라 나오지 말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게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다 싫다고 그러고 나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모텔로 쫓아내려고 그랬니?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서로 불편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나름 배려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너 지금 교수라고 엄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8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은 처음이다.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잖니, 엄마. 제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마디 더 하려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이내 도착한 택시에 몸을 실었죠. 아들은 택시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골로 돌아왔죠. 어두운 밤 시골길을 걸어 겨우 집에 도착한 저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기르던 개의 먹이를 주려고 겸사겸사 나온 친구가 온 거였죠. 얼굴이 어두운 저를 보며 친구는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아들 보러 서울 갔다 온다더니 왜 벌써 오는 거야? 하루 자고 온다길래 내일 저녁에나 오겠구나 싶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차라리 가지 말 걸 그랬다. 괜히 시간 내서 갔다가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듣고 왔지 뭐야. 앞으로는 내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고 보고 싶다고 연락도 안 하려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글쎄, 내가 불편해도 그렇지. 자고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모텔방 잡아주라고 그러질 않나. 나이 들어서 영화관에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고 멀미 좀 했다고 핀잔을 주질 않나. 이럴 거면 내가 왜 올라갔나 싶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병석이랑 며느리가 그랬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게 말이다. 내 신세가 언제 이렇게 돼버린 건지 나도 궁금하네. 적어도 난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더라. 그 집 살 때 내가 돈 보태준 거 그걸로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따지질 않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방에서 듣고 있다가 따지지도 못하고 혼자 바보같이 너 돌봐야 한다고 내려온 거야. 아이고, 이 답답아.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이참에 한번 확 질러버리고 오지 그랬어. 그게 자식이야? 아무리 나이 들고 주름만 남은 노인네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잖아. 지난번에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일까지 병석이 그 자식 제정신 아닌 것 같네. 그러게 말이야. 이럴 거면 그냥 서로 없다 생각하고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속도 답답한데 간만에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자. 내가 다 열불이 나네. 그렇게 저는 친구와 막걸리를 한잔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하소연을 친구는 다 들어주었어요. 이렇게라도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구가 계속 위로를 해주었지만 제 외로움은 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튿날 늦은 아침에 눈을 뜬 저는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소리치고 내려온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인지 5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전화를 받아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사과를 한다면 저도 사과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니 기분 상하셨으면 정말 죄송해요. 전화라도 받아주세요. 그이도 그렇고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결국 저는 모든 연락을 뒤로 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언젠간 나중에 손주들이 커서 출가를 하고 나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슬퍼할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부모라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고요한 시골에서 제 자신에 대한 삶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고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지만 작은 행복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합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왜 그래? 왜 또? 무슨 일인데? 방금 전화가 왔는데 글쎄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야. 아, 그래. 네가 얼마 전에 왔을 때 100만 원을 훔쳐갔다고 그러는 거지? 엄마도 알아? 엄마한테도 내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재석아, 네가 좀 이해해.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도둑놈 취급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이야. 정말 성실하고 자상했던 자신에게 정말 일생을 잘해줬던 남편이 치매가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시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치매가 걸렸는데 재산 받을 궁리만 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몇 배 더 커질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으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자신도 같이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재산을 받을 궁리만 하는 괘씸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사연자분이 정말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기구한 팔자를 가진 사연자분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68세 오명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이 있습니다. 6살 연상인데요. 생각해보면 남편으로서는 최고였죠. 성실하고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여기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첫인상을 정말 별로였습니다.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맞선으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왜 첫인상이 별로였냐면 아니 정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정도가 아니고 최악이었죠. 그 이유는 얼굴도 못생긴 편에 속하는 얼굴이었지만 글쎄 술 냄새가 살짝 나는 겁니다. 아니 맞선을 보러 나오는데 술을 먹고 나오는 인간이 세상 천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혹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경양식집에서 만났는데 비프가스만 대충 먹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에게 막 따졌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질 뻔한 최악의 맞선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당시 맞선남이었던 남편이 술을 먹고 온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히면서 한편으로는 웃겼습니다.
평소에 술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이 맞선 때 술을 마신 이유가 글쎄 너무 떨려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떨린 건지 물어보니까 맞선도 처음 해보고 여자와 교제를 해본 적도 없는 요즘 말로 모태솔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순수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고 또 배려심이 많은 부분도 호감도를 상승시키는데 주요했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하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연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을 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유부남들의 단골 멘트 중에 하나인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전혀 안 그랬습니다. 나무 같았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 같았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일관되게 저를 위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당연하고 심지어 자식에게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인성이 좋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일생을 저와 가정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우리 가정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질투를 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입니다.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그만두고 대략 반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심해진 건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좀 변하더라고요. 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전과 달리 먹는 거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 왜요? 나 바쁜데 왜 그렇게 오라가라 해요? 여기 냉장고에 있던 꿀호떡 어딨어? 아, 그거 내가 아침에 커피랑 먹었죠. 내가 먹을 건데 도대체 당신이 왜 먹어? 난 딱 한 개 먹었어요. 당신은 10개 넘게 드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산 건데 당신이 왜 먹어? 아이고, 그래,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따가 마트 가면 사올게요. 지금 사와. 지금. 네네, 지금 사러 갈게요. 당신 요즘 참 쪼잔해졌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하냐? 실망이네요. 시끄럽고 빨리 사와 꿀호떡. 나 지금 먹고 싶다고. 정말 배려심 많고 점잖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왜 저렇게 변했나 싶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늙으면 어린 애가 된다는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밉다기보다는 뭔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그냥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성격이 전과는 달리 이상해졌고 그 정도도 점점 심해갔어요. 또 이런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있는 물건을 자꾸 사서 저장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보, 택배 왔는데 이거 뭐예요? 그거 양말이랑 장갑 좀 샀어. 아니, 여보, 지금 양말이랑 장갑이 서랍 속에 저렇게나 많은데 왜 또 샀어요?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미리 사두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아니, 저렴해도 그렇지. 당신 양말이랑 장갑 100개도 넘어요. 100개가 넘어도 좋은 거 있으면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산 거야. 아니, 100개가 넘는데 왜 사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양말과 장갑이 100개 넘는데 왜 또 사는지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의심도 많아졌습니다. 그 의심을 하는 수준도 상식 밖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왜요 또? 뭐가 또 문제인데요?
내가 서랍 속에 100만 원 놔뒀는데 그거 못 봤어? 저야 당연히 모르죠. 아니,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전 몰라요. 당신이 잘 찾아보세요. 혹시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야? 가져간 거면 자수해.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아니,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가져가요? 그리고 저도 돈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시 잘 찾아봐요. 진짜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지? 여보, 저를 지금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진짜 내가 도둑년으로 보여요? 정말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알았어. 내가 더 찾아볼게. 그렇게 남편은 1시간을 더 찾았습니다. 그래도 돈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당시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나를 그렇게 모르나? 내가 남편 돈이나 슬쩍하는 여자로 보는 건가? 정말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여보, 재석이 며칠 전에 왔다 갔다며? 나 등산 간 사이에 왔다 간 거 맞지? 여보, 설마 우리 재석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의심스럽잖아, 상황이. 정말 당신 왜 그러세요? 내가 아는 우리 남편 맞아요? 이제는 저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당신 진짜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내 돈을 훔친 건 아닐 거고. 그래, 맞아. 재석이 그놈이 범인이야. 정말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내가 알던 우리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때 확실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더라고요. 있는 물건을 자꾸 또 사서 저장하려는 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이고, 누구를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성격도 괴팍해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아주 심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전화가 왔고, 저는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왔구나 싶었어요. 엄마, 아버지 진짜 왜 그래? 왜 또? 무슨 일인데? 방금 전화가 왔는데 글쎄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야. 아, 그래. 네가 얼마 전에 왔을 때 100만 원을 훔쳐갔다고 그러는 거지? 엄마도 알아? 엄마한테도 내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재석아, 네가 좀 이해해. 아니,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도둑놈 취급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이야. 재석아, 네 아버지 말이야. 아무래도 치매 초기인 것 같아. 치매, 정말? 그래,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 맞다.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치매가 맞네. 맞아, 아버지 진짜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해지긴 하셨어. 와, 그럼 이제 어쩌지?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어. 그래, 엄마. 일단 빨리 데리고 가봐. 아니, 그렇게 똑똑하셨던 아버지가 어쩌다가. 진짜 아버지 보니까 인생 허무하다. 재석아, 나중에 통화하자. 나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래, 엄마. 나중에 또 내가 전화할게. 아들과 통화하고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걸린 게 맞다는 것을요. 제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원래 아주 인자한 분이셨는데 치매에 걸리시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죠.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인자하고 자상하고 항상 유쾌하시던 외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완전 180도 변해가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고 다가가기가 힘들었었죠. 남편도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설마 남편도 우리 외할머니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이상 치매가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과연 남편이 순순히 병원에 따라갈까? 솔직히 순순히 따라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서 일단 보건소에 가보자고 말을 걸었죠. 여보, 보건소에서 인바디 측정하는 곳 있는데 언제 같이 가볼래요?
임바디? 그래, 언제 시간 나면 가보자고. 그래요. 이번 주 안에 저랑 같이 가요. 간 김에 치매 검사도 받아보고 괜찮죠? 치매 검사는 왜? 당신 치매 왔어?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치매 검사를 왜 받아? 기분 더럽게. 우리 나이도 있고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해보면 되죠. 겸사겸사 해서. 난 싫어. 당신이나 치매 검사 많이 받아. 난 안 받아. 난 멀쩡하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무료 검사 한번 받아봐요. 아니, 싫다니까. 왜 자꾸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난리야?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당신이 지금 내 성질을 건들잖아. 다신 그딴 소리 하지 마. 아, 여보. 내 말 좀 들어요.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다신 치매 얘기 꺼내지 마. 그 뒤로도 몇 번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 크게 화를 내서 더 이상 치매 검사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정색을 하는데 자꾸 권유하면 싸움이 크게 나니까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난데 아버지 치매 검사 받았어? 아니, 죽어도 싫다고 하시네.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검사받게 해야지.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방법이 없어. 죽어도 싫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딨냐고. 없으면 엄마가 찾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디 네가 찾아봐. 너는 딱히 묘수가 있냐고. 없긴 없지만, 그래, 없네. 생각해보니까 딱히 방법이 없어.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지금 이렇게 놔두자니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려니 싸움이 되고 정말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때마침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으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은 자신이 치매가 있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마트 왔어요. 근데 왜요? 빨리 들어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지금 집 앞인데 못 들어가고 있어. 아니, 왜요? 집 앞까지 와서 왜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뭐였지?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장난치지 말아요. 내가 장난치는 사람이야. 진짜 기억이 안 나.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6자리인데요.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번호도 쉽잖아요. 글쎄, 모르겠다니까. 56756712, 아니 비밀번호도 당신이 정한 건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요? 나 왜 이러지? 이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여보, 일단 집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마트에서 장 보고 갈게요. 근데 여보, 다시 번호 불러줘봐. 아니, 그새 또 까먹었어요? 내가 문자로 보낼게요. 저는 이번 기회에 남편을 잘 설득시켜서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이는 증상들은 치매 증상이 맞다고 그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저와 같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혼자 받는 것보다 같이 받아야 남편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덜 상하고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여보, 저랑 같이 치매 검사 받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말 하기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니까. 그리고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그 100만 원 말이야. 내가 없어졌다는 100만 원. 네, 그게 왜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자유 통장에다가 넣었더라고. 거봐요, 재석이가 그 돈을 훔쳐갈 애가 아니죠. 내가 좀 이상해지긴 이상해진 것 같아. 역시 그 돈은 남편이 다른 곳에 두고 엄한 사람을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심란한 일들만 계속 생기니까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안 가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 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며칠 후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를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 초기, 중기, 말기 그렇게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중기 단계로 진입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초기이길 바랬는데 그 바람이 무참히 깨졌습니다. 정말 막막했고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상의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재서가 엄마다. 엄마, 별일 없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이 마당에 별일이 없겠냐? 무슨 일이 또 생겼어? 병원 갔다 왔어. 네 아버지 치매 맞대. 근데 이미 중기로 접어들었대. 어쩌면 좋니? 초기도 아니고 중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치매는 치료가 어려워. 치매에서 완치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냥 늦추는 거지. 뭐,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일단 병원에 가서 원인적 접근 치료랑 약물 치료 그렇게 할 거야. 그래, 치료는 꼭 받으라고 해. 아, 그리고 그 돈 찾았다. 정말? 그래, 네 아버지가 자유통장에 넣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신 거야. 아니, 그랬으면서 아들을 도둑으로 몰고.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아버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주라. 그래, 알았어. 자식인 내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어. 그나저나 나도 걱정이다, 엄마. 뭐가? 너도 어디 아파?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치매는 유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걸릴까 봐 무섭다고. 자기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 걱정을 하고 있는 아들놈이 정말 미웠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는데도 제가 보기에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들은 얼마나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남편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말기에 들어서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벽에 똥을 바르고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는 그런 나쁜 치매로 갈까봐 두려웠어요.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냥 방송으로 치매를 접했을 때는 이렇게 치매가 무서운 병인 줄 몰랐죠. 그런데 막상 직접 내 가족이 치매가 생기니까 그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는 막연한 원망도 생기고 하여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죠. 지금 내가 악몽을 꾸고 막 일어난 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었고 현실은 곧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에 순찰차가 있는 겁니다.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우리 집과는 상관이 없는 출동이거니 생각을 했죠. 아니 도대체 우리 아파트 라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경찰이 출동을 했지? 뭐 여기 아파트 주민들이 다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별일은 아니겠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글쎄 옆집 남자와 우리 집 남편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리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끼는 수석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지금 옆집 남자가 몰래 가져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옆집 남자가 우리 집 남편을 무고죄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옆집에 가서 지금 남편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치매인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남자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해줬고 불가피한 상황인 거 아니까 화도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옆집 남자는 무고죄 신고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래요? 그 수석 당신 고향 동생 줬잖아요. 지난 추석에. 그래, 종철이 줬다고? 확실해? 그래요. 그거 생각 안 나요? 몰라. 근데 지금 당신이 말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종철이 준 거면 어떡하지? 내가 옆집 가서 싹싹 빌었어요. 당신도 지금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 알았어.
남편은 옆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 고성이 또 오고 가서 나가보니까 또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어느새 우리 아파트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안 타는 주민까지 생길 정도로 저희 남편은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남편이 이런 꼴이 되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덧 아파트에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갖고 아들에게 상의했더니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요양원? 응, 엄마. 그냥 미리미리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싫다. 그럼 엄마가 고생하는데 어쩌려고? 내가 고생을 해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케어해야지. 그래,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직장 잘 다니지? 나 회사 관뒀어. 아니, 왜 잘렸어? 내가 잘릴 사람이야. 월급쟁이 싫어서 나왔어. 그냥 사업하려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나와? 그리고 사업은 뭐 쉬운 줄 아니? 직장 다니는 거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게 사업이야. 그건 아는데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지 아버지처럼. 에휴, 나는 모르겠다. 네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근데 너 결혼은 완전 포기한 거야? 응, 나는 그냥 솔로로 평생 지낼 거야. 남편 걱정도 모자라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어렵게 들어가서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변에 보면 괜히 사업을 시작해서 빚만 생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었죠. 물론 남편처럼 사업을 해서 나름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아들은 남편처럼 성실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동호회 활동할 거 다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즐길 거 다 즐기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들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기 딱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다니던 직장 꾸준히 다니지 왜 아들까지 걱정을 하게 만드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년운 중년운은 나쁘지만 말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초년운 중년운을 좋았지만 말년운이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대소변도 스스로 못 보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물론 저는 남편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지만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면 노쇠해질 거고 그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기로 생각했어요. 물론 최대한 함께 하는 걸 목표로 하긴 했지만요. 현실적으로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주변에서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라고들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친척들, 친한 주민들까지 혼자서 남편을 케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24시간 남편을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긴 했어요. 치매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보낸 적도 있지만 남편이 거기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랑 떨어져 있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저도 지치더라고요. 제 생활이 전혀 없으니까요. 정말 요양원을 고려해 볼까 그런 생각을 막 할 무렵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뭐가? 엄마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할 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 아버지 케어하는 거 나도 도울게. 너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어. 지금 구상 중이야. 아직도 구상 중이라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거야. 지금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러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아들인데. 하여간 나 집으로 들어갈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 나눠 들자고.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아들의 의도가 살짝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기 엄마를 위해서 집에 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여간 일단 나를 도운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생각보다 더 열심히 지 아버지를 케어했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케어를 하니까 남편도 호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호전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집을 피우는 빈도는 아들이 오고 나서 확연히 줄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아들이 집에 들어온 뒤로는 제 개인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 만나서 꽃구경도 가고 차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는 외출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남편이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명의로 35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 걸린 아버지를 상대로 무슨 상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상한 건 아들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마치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처럼요. 재석아, 상가가 뭐? 상가가 뭐 어쨌다고? 아니야, 엄마. 나 갑자기 약속이 있는 걸 까먹었네.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렇게 아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다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놈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상가. 그거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하려고 지 아버지를 꼬드기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식한테 주는 돈이 아까운 부모는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사업 자금을 주면 결국 그건 아들에게 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어렵게 시작해서 자수성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부모 돈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렇게 고생 없이 부모 돈 갖다가 사업을 하면 10이면 9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돈이 목적인지 부모 걱정해서 들어온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석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예전부터 네 아버지가 생각하신 건데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무슨 얘기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봐. 상가 말이야. 그거 조만간 내놓으려고 대충 지금 시세가 35억 정도 하는데 내놔서 뭐 어쩌겠다고? 사회에 기부하려고. 나랑 아버지는 여기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이 아파트 팔아서 평수 줄여서 가도 되고. 그럼 나는? 너는 우리가 독립했을 때 전세금 3억 줬잖아. 꼴랑 3억? 뭐야. 나랑 네 아버지는 양가 부모한테 10원 하나 안 받고 시작했어. 지금이랑 그때랑 시대가 다르잖아. 시끄럽고 나랑 네 아버지 생각은 같아. 아들은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지 아버지 케어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재석아, 너 매일 술만 먹고 왜 그러는 거야? 사업한다며?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전세금은 어쩌고? 너 전세금 있잖아. 그거 주식 종목에 넣어놨는데 반 토막 났어. 너 진짜 왜 그러냐? 엄마, 제발 상가 팔아서 반만 놔주라. 정기부를 하고 싶으면 반만 해. 절대 그럴 일 없고 다시 말하지만 변함없어. 아들은 그날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역시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주식이나 하면서 요행이나 바라는 저런 놈한테는 절대 10원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3억을 지원해 준 것도 도로 다 뺏고 싶을 정도네요. 하여간 못난 아들놈한테는 이제 10원도 줄 수 없다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3억이라면 나름 거금인데 꼴랑 3억이라고 말하는 괘씸한 아들놈. 이제 그냥 아들놈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동안 저에게 많은 행복과 추억을 선사한 남편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늙고 지치고 더 이상은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케어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요즘 치매에 관한 내용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뭔가 마음이 막막해지곤 합니다. 치매, 100세 시대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숙제가 내려진 사연자분을 정말 격하게 응원하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감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따끔한 충고나 따뜻한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